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지난해 달러 완선 1인당 소득이 36,600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체감 안 된다는 말 많습니다. 버는 돈보다 먹고 이자 갚고 세금 내는 돈 많기 때문인 듯 싶은데요. 쉽지 않은 경기 형편 속에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비야디 출범 행사 요란하게 했는데 정작 차는 감감무소식입니다. 1월에 아토3 사전 계약 1,000대 넘었다는 소식에 술렁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차 넘겨받았다는 고객은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차 받으려니 생각했던 사전 계약 소비자들 여전히 차를 받지 못하자 점점 회사 못 믿겠다는 눈치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 인증만 받고 사전 계약 받았는데 정작 필수인 보조금 받는 평가에서 일이 꼬였다고 하죠. 보조금 받기 위한 정보 강화된 기준 맞추느라 좀 늦게 제출한 것인데 상황이 영 쉽게 풀리지 않는 듯 싶습니다. 이 보조금 못 받으면 아토3 2천만 원 후반대 가격은 어렵습니다. 가성비 좋은 전기차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불만 섞인 항의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구형 모델이 나온다느니 주행거리 문제 삼는 미확인 주장도 나옵니다. 비야디, 무리하게 한국 지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뒷말 많습니다. 방산업체 LIG 넥스원, 사상 최대 실적 올렸는데 직원들 성과급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회사, 노사 합의대로 영업이익 10% 직원들에게 지급키로 했습니다. 대략 기본급의 105%, 1인당 5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 성과급 준 거 보면 LIG 넥스원 너무 짜다는 거죠. 현대로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보다 2~3배 더 줬다고 합니다. 직원들 마음 같아선 파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 역시도 어렵습니다. 방산업체, 단체 행동 법적,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만 표출할 곳 마땅치 않다 보니 직원들 익명 커뮤니티에 몰려가 우라통 터뜨리고 있습니다. 입사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사들 반발 여전히 큽니다. 약사들이 납품제약사 불매운동 운운하자 일항약품 화들짝 놀라 발 뺐습니다. 그런데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다이소 제품 빼는 일 없다며 내 갈 길 간다는 입장입니다. 약사들 압박에 물건 뺀다는 인상, 쿠팡, 네이버도 건기식 파는데 다이소만 못 팔게 하는 거 아무리 의린 제약사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3,000원, 5,000원에 맞춰 소분해 파는 거지 결코 싸게 파는 게 아닌데 왜 약사들 난리냐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하지 약사들이 넣어라 마라 할 게 아니라는 여론 내심 믿는 구석입니다. 여하튼 이런 난리통에 소비자들 건기식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다고 반기는 눈치입니다. 건기식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인상, 저만 느끼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롯데그룹 부동산 이슈가 연이어 터졌죠. 롯데건설 본사 사옥 활용 논의가 매각의 유동성까지 거론되면서 수습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엔 롯데홈쇼핑, 양평동 사옥 매입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이 사옥 롯데홈쇼핑이 2003년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비싸게 사들였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홈쇼핑 2대 주주 태광산업, 롯데홈쇼핑이 코가 석자인데 2천억이 넘는 돈 들여 굳이 사옥 사야 되냐고 반발했었습니다. 급기야 돈이 궁한 롯데지주, 롯데웰푸드 돕기 위해 비싸게 사준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죠. 롯데홈쇼핑 건물 임차에 쓰는데 아예 사는 게 낫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2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람들 보내 이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는 궁금합니다. 뉴스 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홈플러스 회생 신청,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모펀드 MBK의 모럴 해저드, 경영 능력 논란에 대해 김기송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회생길을 걷게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제휴사들이 잇따라 손절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를 불러온 홈플러스의 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MBK가 추진하고 있는 고려아연 인수전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회생 절차 이미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오전에 전격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바로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용등급 조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채무 부담이 과중하고 또 사업 경쟁력이 불확실하다면서 신용등급을 내렸는데요.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모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서둘러 회생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 회생 절차가 본격화되면 금융채권 상황이 유예되고 협력업체에 줘야 하는 채무들도 절차에 따라서 전액 변제됩니다. MBK 측은 회생 결정에 대해서 홈플러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모든 매장을 정상 운영하고 또 임직원과 거래처에 대한 지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설명과 달리 지금 후폭풍이 일파만파예요. 네. 지금 보면 납품업체들이 우선 제품을 좀 납품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막 확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LG전자가 홈플러스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또 롯데칠성과 동서식품, 오뚜기, 롯데웰푸드 등 식품업체들 가운데서도 납품 중단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납품 대금을 떼일 우려 때문입니다. 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자금 지출을 하려면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현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며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바로 지난해죠. TMF의 미정산 사태를 겪은 유통업체들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이거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TMF 사태 때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중단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사태가 불거진 겁니다. 제휴처인 빕스와 뚜레쥬를 운영하는 CJ 푸드빌 그리고 CJ CGV 신라면세점, 엠베서더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상품권 변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 에 들어가도 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변제가 가능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MBK를 믿고서 투자한 투자자들도 돈 떼일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나서 점포 곳곳을 매각하고 재입점하는 전략을 펼쳤을 때 이걸 사들인 자산운용사들이 공모펀드를 조성해 둔 건데요. 애초부터 배당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회생 절차로 인해서 이들 펀드가 받아야 할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을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CP와 전자단기사채 발행 잔액은 1,940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이달 만기인 금액만 295억 원이고 다음 달 400억 원 만기가 돌아옵니다. 특히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어음 등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MBK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MBK 관련된 얘기를 좀 짚어보죠. 이래서 먹튀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MBK로 일단은 넘어가는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수되기 전에 7조 원에 달했던 홈플러스 매출이 인수 이후에는 6조 원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지 않고요. 최근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나 했는데 이번 사태로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유통업황 면에서는 이 시기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쿠팡이 지난해 매출 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유통업계 역사상 신기록을 썼는데요. 이런 변화에 홈플러스는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게 MBK의 무리한 차입금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MBK가 10여 년 전인 지난 2015년에 6조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당시에 상당액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인수 당시 홈플러스는 부채도 2조 원이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빚더미를 안고 출발한 만큼 MBK는 홈플러스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점포 20곳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빚을 갚는 데 치중했습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플레스
엑스프레스도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아직 마땅한 인수자는 못 만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MBK가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스스로 감당 못할 빚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홈플러스는 부동산 자산만 4조 7천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MBK가 자구 노력 없이 채권자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수 당시 2년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따로 하지 않고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캐셔가 진열 업무도 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MBK에 대한 경영 능력 그리고 경영하는 방식, 인수 방식 모든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싶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고려아연 인수전인데 이번 사태가 고려아연 인수전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차익만 챙기는 MBK는 고려아연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했던 말인데 홈플러스 사태가 이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고려아연 최대주 영풍과 연합해서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는 그동안 경영 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영풍이 아니라 MBK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맡을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영업 적자에 시달리는 영풍보다 MBK의 경영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홈플러스 경영에 실패하면서 MBK가 고려아연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이 고려아연도 홈플러스 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차입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 우려도 또다시 부상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사모펀드는 주로 차입 매수 방식을 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 인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출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 후에는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현금을 사용해서 부채를 털어냅니다. MBK가 고려아연 인수를 위해서 모집한 투자자 가운데엔 중국 연기금이 포함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한 후에 국가기관 산업인 고려아연의 자산 쪽의 팔기나 또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부각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고려아연 기념권 문제를 일으키면서 상당한 금액이 LBO 방식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그 돈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알짜 사업은 알짜 기업을 팔 수가 있고 계열사 중에서. 고려아연은 MBK 측에 매각될 경우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신청해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 인수 전에 얼마만큼의 파장을 미칠지 업계에 촉각이 쏠려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3.1절 연휴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한 이번 주 많이 보신 기사들은 늘 잘하고 싶은 재테크 또 늘 덜 내면 좋겠다 싶은 세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 거래 관련 소식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증권사 고객이신가요? 아마 각각 쓰시는 곳이 다를 텐데 국내의 증권사는 여럿이지만 주식 매매 거래를 체결해주는 곳은 한국거래소 KRX 들어보셨을 텐데 한 곳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거래소가 한 곳 더 늘었는데요. 대체거래소가 추가로 개장하면서 이제 퇴근길에도 국내 증시에서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56년 서울 명동에서 대한증권거래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여의도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70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약 3.6배 넘게 뛰자 투자자 편익을 키우기 위한 대체거래소 도입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70여 년 동안 거래소, 한국 거래소 혼자만 있었는데 이제 매매 쪽에서 좀 같이 거래해서 투자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라는 의미에서 설립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022년 11월 설립돼 2023년 7월 예비인가를 거쳐 지난 2월 본인가를 취득했고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매가 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참여자 수가 적은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보통 가격 변동성도 더 커지거든요. 프리와 애프터 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형성될지를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판단하신 이후에 참여를 하셔도 늦지 않다.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시장 감시 체계 운영이 시장 안착을 위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종목의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오는 14일까지는 여기 보시는 롯데쇼핑과 제일기획 등 10종목에 대해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날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거래 가능한 종목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연말쯤에는 상장지수 펀드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까지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주문 낼 때마다 한국거래소나 대체거래소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할 건지 지정을 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고객이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알아서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을 해줍니다. 총 금액과 또 매매 체결 가능성을 비교해서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도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경쟁이 소비자에게 좋은 이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금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쪽에서는 미리 사둘 걸 아쉽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팔아야 할 땐가 고민이 깊으셨을 텐데요. 끝없이 오를 것 같던 금값이 다시 이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 금 투자 열풍으로 과열됐던 일명 금치 프리미엄이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럼 뭘 주의해야 하는 건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금 판매 글들입니다. 최근 들어 구매 글보다 판매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에 국내 금값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금값은 2주 만에 14만 원대가 무너졌고 국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간 쏠림 현상이 컸던 탓에 해외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돼 왔던 겁니다. 특히 국내는 해외 시세 대비 고평가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금값이 유독 국제 시세 대비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고 금을 사자는 수요보다는 팔자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면 금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금값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던 구간에서는 투기적인 매수세가 특히나 좀 집중되는 모습들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이라는 이런 파생상품 시장에서 좀 관찰이 됐어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을 때는 단기에 좀 급등세를 보이다가 좀 빠지는 모습들이 관찰되거든요. 그간 투자자들이 국제 시세보다 얼마나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을 사는 건지 알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국내 금값 계리율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투심을 부추기면서 국내와 국제 시세의 괴리율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사실 김치 프리미엄의 원조라고 하면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한국이 이렇게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것 자주 보셨을 텐데요. 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내 금값 하락은 국제 시세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형성된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꺼진 탓이다 해석이 많습니다. 과열은 거품의 다른 말이죠. 높은 괴리율은 반드시 결국은 제가격으로 돌아간다는 투자의 금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속세 관련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을 하는데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재산 총액이 아니라 우리 삼형제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사실 물려받을 재산이 많으신 분도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서 이번 상속세 개편 논의의 체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속세가 옛날처럼 소수의 진짜 부자만 내는 세금은 아니라는 지점입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똑같이 나눠서 상속받으면 15억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3명이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산 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는데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 세율에 따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가 도입이 되면 1인당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산 취득세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급물살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먼저 이룬 일괄 배우자 공제 상향부터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그 공을 여냐 야냐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현대차 그룹 내 대표적 재무통입니다. 그런데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이 붕괴되는 대형 악재 만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죠. 유죄 판결 받으면 회사는 치명적입니다.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물고 회사도 이미지 훼손에 나아가 영업정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임한 주 대표, 석 달 만에 위기관리 능력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작년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 무더기 하자로 대국민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대규모 손실 단행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적자 냈습니다. 대외 이미지, 실적 모두 최악 상황에서 주 대표가 취임한 것입니다. 주 대표 신발끈 다시 묶고 막 뛰려는 참에 대형 사고 맞닥뜨렸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대표가 마주한 위기,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조현범 한국엠컴퍼니그룹 회장, 한원시스템 인수로 한창 바쁜 상황에서 영어의 몸 노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부당 내부거래 횡령 혐의로 12년형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 일가 지배하는 타이어몰드 회사 제품 비싸게 사줘 이익 안겨준 혐의 받았습니다. 검찰이 수사해보니 회사 돈으로 개인 집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 횡령 혐의도 나왔습니다. 부당 내부거래, 횡령 혐의가 2개인 겁니다. 회장 개인도 회사도 연초부터 만만치 않은 파도 만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